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귀멸의 칼날을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뛰어난 수준을 자랑하는 작품들이 여럿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때로는 디즈니나 픽사를 압도할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본의 애니메이션 산업을 부러워하던 것이 우리나라의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의 문화는 점차 시대에 뒤처지고 있고, 음악이나 영화를 비롯 다른 문화에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을 훌쩍 넘어서고 있지만, 여전히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일본은 조금 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타난 귀멸의 칼날의 흥행은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야말로 미친 흥행입니다. 일본 관객 수가 2,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흥행 수익은 365억엔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전집중 호흡으로 답변을 드리겠다는 드립을 칠 정도입니다. 이렇게 국민적인 인기를 끌 정도의 애니메이션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엄청납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보다도 많은 흥행 수익을 올렸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양상은 달라집니다. 저는 데즈카 오사무 이후 80년대의 일본 애니메이션이 절정기라 생각합니다. 그 80년대에 치열하게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던 이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그중 가장 빛난 것이 미야자키 하야오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TV 애니메이션이 중심이 되는 일본의 흐름과는 괴리된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그 완성도는 뛰어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같은 작품은 픽사나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팬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명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귀멸의 칼날에서 그런 인상을 받기는 어렵죠. 미야자키의 후계자의 자리를 두고 호소다 마모루나 신카이 마코토가 언급되는 것과는 별개로, 귀멸의 칼날은 점프계 소년 만화의 계보를 따르는 작품입니다. 유포 테이블에서 제작한 TVA가 원작 만화를 능가하는 인기를 얻으며 극장판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지금의 흥행으로 이어져 온 것이죠. 이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른 채널에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극장판을 보고 온 제 감상은 역시는 역시라는 겁니다. 비록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같은 작품에 비할 수는 없지만, 소년 만화에서 이 정도의 에피소드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평가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작 만화에서도 인상적이었던 무한열차 에피소드는 유포 테이블이라는 제작사를 만나 더욱 화려한 연출로 치장되었습니다. 성우들의 연기는 물론이고 전투 장면에서는 아예 다른 작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뛰어났어요. 페이트 제로 애니메이션에서부터 두각을 드러냈던 유포 테이블의 제작 역량에 스튜디오 더블 출신 테일즈 시리즈부터 연출 능력이 남다른 것을 보여줬던 소토자키 하루오의 연출이 더해진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유감없이 보여준 한편의 TVA라는 것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게 스크린에서도 장점이라는 건 아니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이 리뷰가 귀멸의 칼날의 팬들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고 재미있게 보신 분들에게도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욕을 먹는 것은 각오하고 제가 느끼고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니 마음을 진정시키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유포 테이블의 제작 역량은 뛰어납니다.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작화 좋았습니다. 특히 선을 굵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2D와 3D의 적절한 활용과 원작을 아득히 넘어서는 화려함에는 역대급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영화판에서는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극장용 애니메이션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평범한 것 아닌가요? 스크린에서 보는 귀멸의 칼날은 일본에서 호들갑을 떨었던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평범했어요. 제 이야기는 이 극장판이 못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TVA의 스페셜판, 1시간짜리 스페셜 상영판을 굳이 30분을 더해서 극장에서 틀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TVA 특별편을 극장에서 돈 받고 튼 거고, 그거에 일본은 열광했던 것이죠. 단기간에 일본을, 세계의 일본 만화, 이른바 망가의 팬들을 사로잡은 비결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원작의 체계적인 설정, 왕도를 걷는 캐릭터들, 가족애와 책임감 같은 올바른 메시지, 도깨비와 싸우는 귀살대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 전투 장면의 박진감 같은 것들이죠.
극장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점입니다. 여기에 성우들의 열연이 빛나는 데다가 특유의 연출이 더해져서 몰입감이 대단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그게 전부라는 것이죠.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라는 측면에서 귀멸의 칼날은 지브리 스튜디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나 픽사의 토이스토리 3나 코코 같은 작품들, 혹은 디즈니의 겨울왕국과 같은 작품들과는 아예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원작 만화가 소년 만화의 전설적인 작품이라 할 만한 드래곤볼이나 슬램덩크 등과 비견할 만한 수준인가 하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귀멸의 칼날이 점프 황금기에 연재되었다면 바람의 검심 정도의 위치라도 차지했다면 다행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독립적인 한 편의 영화로서도 함량 미달이고 원작 만화의 수준도 역대급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난리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작품 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죠. 무잔이 12개월의 하현들을 모조리 없애고 하현의 1인 엠무에게 많은 피를 하사하는 사건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죠. 나타구모산에서 얻은 부상을 완치한 주인공 탄지로는 가문의 전승인 히노카미 카구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화염의 호흡의 검사인 염주 렌고쿠 쿄주로를 만나러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 일행인 탄지로, 제니츠, 이노스케가 쿄주로를 만나고 사건이 벌어집니다. 엠무는 꿈을 이용해서 정신의 핵을 파괴하려고 들고 정신을 차린 탄지로와 일행이 힘을 합쳐 엠무와 무한열차를 파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조력자였던 쿄주로는 열차의 대부분을 커버하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지만 갑자기 등장한 상현의 3, 아카자와 조우하고 그와 결전을 벌인다는 이야기를 담았죠. 스토리는 원작과 다를 게 없고 추가된 거라고는 새로운 도깨비와의 대결 정도의 가벼운 부분들이니 굳이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독립적인 영화로서 나를 세운 비평을 들이댄다면 이 영화는 사실 그리 깊게 평할 가치는 없습니다. 우선 주인공 카마도 탄지로의 분량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사실상 조력자로 나오는 렌고쿠 쿄주로로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특히 마지막 아카자와의 싸움에서 탄지로는 끼어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쿄주로가 아카자와 만나 모두를 지키고 자신을 희생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꽤 감동적인 이야기고 만화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이해할 만해요. 쿄주로의 희생은 탄지로의 정신적인 성장으로 이어졌고 쿄주로의 유지는 탄지로가 쓰는 일륜도의 호등이로 남아 마지막까지 탄지로가 용기를 불태우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일한 영화로서는 그런 내용을 알 길이 없죠. 엠무가 말하는 행복한 꿈에서 나오는 탄지로의 꿈과 이로 인한 심판은 상상 이상입니다. 탄지로가 오랜만에 가족과 만나 행복을 꿈꿀 때 탄지로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옵니다. 탄지로와 네즈코의 비극적인 가족사는 정말 안타깝지만 문제는 몇 안 되는 조연들까지 총동원시켜서 비슷한 구도의 심파를 연속적으로 시도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감성이야말로 귀멸의 칼날이 지닌 특징이자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일본 만화는 감정의 극도로 어필하는 작품들이 즐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쿨했던 일본의 만화들은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질질 짜고 눈물을 뽑아내려 갖은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원피스는 초창기에도 감동적인 연출을 위해 다소 과장된 장면들을 그리곤 했지만 이후로 가면서 배의 죽음에 통곡하는 동료들을 그리거나 에이스의 죽음 이후에는 이게 사람 얼굴이긴 한 건지 눈물로 터져버릴 것 같은 루피의 얼굴을 그리는 식으로 심파를 과하게 가져갑니다. 귀멸의 칼날은 한술 더 떠서 블리치처럼 싸움 직후에는 꼭 과거 회상을 하는 데다 애잔한 감정을 주기 위해 온갖 소품이며 이야기를 총동원해서 감정을 고조시키고 쓸데없이 잔혹한 결과물은 물론이고 싸우는 도중에 연애를 하다 죽는다는 최악의 연출까지 이어집니다. 무한열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무의 혈기술은 마치 인셉션의 플롯을 보는 것 같은 재미는 있지만 그다지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엠무의 혈기술로 정신을 파괴하는 것보다는 그냥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줄로 꿈에 빠져들게 한 다음에 부하 혈기를 보내서 목을 베면 그만인데 엠무는 굳이 그들의 정신을 파괴하려 합니다. 이후의 전개는 화려한 전투의 연속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투 장면에서의 완성도는 인정합니다. 엠무가 보여주는 꿈에서는 저도 울었고 전투가 이어지면서는 그 화려함에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 3D로 그린 CG 일부는 기괴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작품치고는 안타까운 수준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바로 대사의 양에 있습니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싸우는 내내 설명을 반복해서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입니다.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걸 전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애써 화려하게 연출한 액션 장면에 몰입하기는커녕 점점 지치게 되는 겁니다. 말은 좀 줄이고 연출로 승부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원작의 개연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대사량 늘리기라는 건 좀 아쉬운 선택이죠. 굳이 엠무의 선택이라든지 설정을 구구절절 설명하다가도 정작 원작을 안 본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할 설정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아는 사람들만 알아들으라는 식이죠. 전반적으로 엠무와의 전투는 아쉽습니다. 아카자의 등장 이후에 벌어지는 쿄즈로와의 전투는 과연 기대한 그대로였지만 한편으로는 원작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도 보입니다. 아카자와의 전투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쿄즈로의 모습이라거나 인간은 나약하기에 아름답다는 식의 손발 오글거리는 대사는 너무 당당하게 나오죠. 이는 원작이 지닌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작 이 정도 수준의 인간 참가를 늘어놓는 작품이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주제의식을 대놓고 말하는 건 원더우먼 1984에서나 하던 것 아니었나요? 결국 쿄즈로의 가장 중요한 전투 이후에도 펼치는 것은 심파입니다. 과잉된 감정이죠. 눈물을 쏟아내는 탄지로와 그들을 지켜낸 쿄즈로의 이별에서 영화는 작정하고 관객들에게 감정의 배설을 강요합니다. 이 의도적이고 자기적인 연출에 저는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도 울긴 했습니다만 제 눈물은 값싼 눈물이죠.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식의 주제도 대놓고 말합니다. 이 작품은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을 일장연설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인간은 아름답다,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 결코 쓰러지지 않는 인간의 의지 따위에 흔해 터진 주제의식을 말로, 대사로, 연설로 반복해서 주입합니다. 원작 팬들에게 좋은 선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 역시 원작을 봤던 사람으로서 오랜만에 만나는 캐릭터들이 반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작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권하기에는 애매한 작품이라는 게 제 전반적인 감상이기도 합니다. 탄지로 가족의 드라마는 슬프지만 반복적이고 액션이 화려하다는 강점은 있지만 그 액션을 펼치는 이들이 전부 다 투머치 토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들은 들쭉날쭉 설명이 되고 후반의 교훈은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직설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역대급 흥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본 무한열차편의 액션이 화려했고 연출도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 국면에 이르러서는 얼마나 몰아칠까 하는 기대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후속 극장판도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팬들에게는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작품이 일본 박스오피스 기록을 갈아치우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비교되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 문화의 질적 하락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화가 깔끔하고 액션이 화려하다 한들 원작이 되는 만화의 한계가 명확하고 일본 만화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전개의 템포가 빠르다는 것 외에는 어떤 새로운 것도 찾을 수 없는 귀멸의 칼날이 일본인들의 자부심이 된다는 것은 슬프기까지 합니다. 귀멸의 칼날의 설정, 이야기, 대사들은 대부분 다른 만화에서 가져온 것들로 혈귀라는 존재가 원래는 인간이었다는 것은 블리치의 설정과 유사하고 그 존재를 특수하게 만든 검으로 베어야 한다는 설정은 블리치의 천백도와 유사하고 호흡이라는 특수한 기술은 블리치의 마네라든지 조조의 기묘한 모험의 파문과 유사하며 경지에 오른 검사의 얼굴에 반점이 일어나는 것은 조조의 기묘한 모험과 유사하며 태양을 극복하고자 하는 최종 보스의 캐릭터는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 카즈를 연상시키고 주인공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은 원피스의 에이스나 천원돌파 그랜라간의 카미나와 같은 많은 캐릭터에서 보이는 부분입니다. 최종 보스와 주인공 일가의 원한을 그리는 부분도 조조를 닮았고 키부츠지 무잔과의 승부로 이어지는 과정은 블리치의 아이젠 소스케가 일으킨 전쟁을 보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귀살대는 호정 13대를 닮았고 12귀열은 에스파다를 닮았죠. 만화에만 나오는 부분이지만 무잔의 최후는 아예 그냥 아키라를 베낀 거고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거북한 설정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버전에서는 바뀌었지만 탄지로의 귀걸이는 우길기를 연상시킵니다.
히노카미 카구라라는 일본 전승의 춤이야 일본의 전통이라 하지만 일본이 중시하는 해의 이미지는 우리로서는 불편하게 받아들일만 합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정권이 들어섰으며 세이난 전쟁 이후로는 제국주의의 광기로 빠져들게 되는데 그 광기의 절정이 쇼와 시대라면 광기의 시작은 다이쇼 시대입니다. 일본의 다이쇼 로망이 우리나라의 정서와 잘 맞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시기에 우리는 식민 지배를 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귀멸의 칼날은 바로 그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비한 가문의 수장이라는 우부야시키 카가야의 설정, 그 주위에 있는 주들이 모두 특정 가문들을 상징화했다는 부분에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귀살대원들의 복장, 일본도의 착용, 자살 공격의 감행,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시킬 수 있다는 과격한 논리 등은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향수를 가져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항변한다 해도 이 작품이 지닌 이미지, 캐릭터들의 성격과 태도, 설정, 대놓고 나오는 카미카제식 자살 돌격, 시대적 배경과 과격한 논리는 우경화되는 일본의 분위기와 맞아떨어집니다. 굳이 스가 요시히데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은 흥행의 배경이 단순히 재미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포 테이블의 역량은 훌륭했고 TV 애니메이션 치고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팬심을 잘 고려했다거나 화려한 액션이나 감정의 배출이 있다고는 하나 이 작품이 정말 좋은 작품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 작품은 올바른 마음이나 인간 찬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부야시키 카가야는 이어지는 것은 인간의 마음 이라는 미명하에 무수히 많은 귀살대원들을 서슴없이 고기방패로 사용하는 인간입니다. 이러한 배우의 사상을 읽은 이후에도 이 작품이 말하는 교훈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액션은 합격, 대사는 투머치, 드라마는 과잉, 심판은 초과, 정보 전달은 실패, 교훈은 일장연설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 이 작품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그럼에도 재미는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귀멸의 칼날의 팬이라면 최소 수작 혹은 명작이라 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귀멸의 칼날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보러 가서 그럭저럭 즐길 수는 있는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재미는 있어요. 그냥 킬링타임 영화로서는 괜찮습니다. 라인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